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우,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 가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야 편하죠. 누구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떠올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새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새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옆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늘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새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 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달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10살의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살면서 사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겹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평생에 단 한 번 있게 될 기회가 찾아왔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인생을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저희는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눈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었어요. 저에게 잘해주고 사소한 거 하나에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다가왔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라는 말과 함께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안은 저에게 갈등을 안겨주었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당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관심 좀 있어?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말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할 정보야. 내 20년지기 친구 있지? 그놈이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투자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친구니까 특별히 자리 하나 만들어준대. 있는 만큼만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기회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워낙 조심한 성격이잖아. 그래서 직접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도 다녀와 봤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니까 나 믿고 투자하자. 당신도 내 친구 알잖아. 아주 잘 알지, 당신 친구.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당신 친구 사기꾼같이 생겼잖아. 그 사업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차라리 그 돈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안전한 방법이야. 우리 신혼집 구하고 집안에 들어가는 가구랑 가전제품 사고 순수 자산이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이 도대체 뭔데? 남편은 건강식품을 노년층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건데 중간 마진 끼지 않고 바로 직수입하는 거라며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 서류 가방에 있던 홍보물을 저에게 보여줬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마진율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꽤 자세하게 사업 계획이 적혀 있는 내용들에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친구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천만 원의 재산을 전부 건네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생각 좀 해보자며 대충 넘어가려 하자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유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생활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저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였을 때나 결혼식을 준비할 때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차분하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당황했고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조급해하는 눈치였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투자하려는 인원이 그 사이에 모두 차버리면 그때는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한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남편의 의견도 존중을 해줬어야 했고 제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흘러가 버리면 그에 따른 원망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며 일단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남편을 진정시킨 뒤 이런 문제를 저희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당연히 금전적으로 큰 문제이니 양가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무턱대고 저희가 결정한 일은 아니라 생각했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한 번쯤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남편을 살살 구슬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먼저 들어가 남편이 가져온 사업에 대해 자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며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전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까지 전부 설명을 해주기 위해 남편은 전날에 친구와 통화로 일적인 대화를 했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한 끝에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의 말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는 딱 한마디 하신 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익 구조라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아빠가 허점이 너무 많다고 사기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었고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아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기가 상당히 얇구먼. 그 친구란 놈과 20년 지기라고? 2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 친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야 하는 겐가?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이런 허점투성이의 자료들 가지고 자네 사업 한 번이라도 해봤나? 딱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자료를 보고 전 재산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정 투자하고 싶다면 자네 재산으로만 투자하면 될걸. 왜 우리 딸이 그동안 살면서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탕진하려 하는가? 부부란 말이야.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일세. 아빠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정반대의 말만 듣게 되니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기인지 아닌지 몸소 겪고 싶다면 남편의 재산만 가지고 투자하라는 말을 끝으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문자 한 통 전송하셨어요. 절대 제가 가진 재산을 넘겨주지 말라며 한 번 더 신신당부하셨고 저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아빠의 뼈아픈 한마디에 자신이 20년 지기라고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자료를 계속해서 훑어보며 아빠가 한 말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남편은 자기의 부모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 또한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음날 시댁에 찾아갔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의견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익 구조도 괜찮고요. 당신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 경험이 되는 거란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하라는 소리예요? 아버님은 괜찮은 것 같다고만 말을 하셨지 이 사업이 현재 확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왜 여기에 찾아왔는데요? 말 그대로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이걸로 확실해진 거 맞잖아? 투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이런 걸로 우리 부부 생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확실하신 건 아니잖아.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결국 제 의견을 묵살한 채 투자하겠다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자기 인생 투자해서 모은 돈을 한 번에 전부 쏟겠다는 말 한마디에 저희는 결국 집에 들어가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 일부분만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은 건들지 않았어요. 워낙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들고 20년 지기 친구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모든 게 잘 해결되길 간절히 원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과 병행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투자한 금액의 5천이 충격적이게도 2배가 되어 돌아왔고 남편은 자기가 말한 게 맞는다며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사실에 너무 놀랐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투자한 만큼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여기 통장을 보라고. 얼마가 찍혀있나? 1억이 찍혀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투자했었대. 그래서 지금이 흐름이라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모든 건 사업이 잘 될 때 들어갔다가 눈치껏 빠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증명이 된 거지? 장인어른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잖아. 왜 말이 없어? 그렇게 내 말은 듣지 않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당황스러워? 어쩔 거야? 투자할 거야? 말 거야? 남편의 당당한 말과 놀라운 결과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건지 두고 보게 되었고 저는 투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멍청하다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이 얻은 결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시부모님의 지인분들까지 전부 끌어모아 투자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과에 점점 사태는 커지게 되었고 많은 자금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불안하게 다리를 떨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리 다리를 떨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뭔데?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네. 사업장에도 전화를 했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 텐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직원 전부 전화를 안 받아. 나 잠깐 사업장에 좀 다녀올게.
별일 아닐 거야. 뭐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직원 전체가 안 받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사기 맞은 건 아니지? 무슨 사기야? 20년 지기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다려봐. 다녀올게. 남편의 얼굴은 딱 봐도 불안해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장에 도착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업장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먼지만 날리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상태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갑자기 끊이지 않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 전화는 전부 남편이 끌어들인 투자자분들이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이 덤터기를 맞게 되었고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와 온갖 난리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밤늦게까지 소동이 벌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부 2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말을 믿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 띄워준다고 평생을 모아두었던 재산을 전부 밀어넣었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두 분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안 좋은 시기에 몸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발견이 되었고 임신을 했다는 결과에 저 또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분과 동업자로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안 좋은 시기에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된 아이는 시부모님께 축하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뱃속에서 자라왔고, 남편은 처음에는 투자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동업자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징역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이 아닌 일들을 부풀려 투자하게끔 노인분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은 징역을 살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강하게 한마디 하셨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당당하게 남자라면 한 번쯤은 실패해도 된다는 그 말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의 얼굴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가끔 면회도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 당신이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태어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봐봐.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린 결정 때문에 우리 집안만 무너졌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당신 지인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전부 길거리에 주저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이 모든 게 당신 하나로 시작이 된 거라고. 경험이 있던 우리 아빠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어. 그 친구의 말은 믿고 정작 가족인 우리의 말은 믿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결정한 문제에 있어 처벌은 충분히 받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왔을 때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나갈 때까지만 고생해달라며, 나간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남편은 출소하게 되었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두부 한 모 건네주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끝내 20년 지기 친구라는 사람은 잡히지 않았어요. 해외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언젠가 잡힐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남편은 출소한 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어요. 아이가 없었다면 바로 이혼이었지만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예요.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하나 믿고 곁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부터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구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사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아이도 커가고 별로 좋지 않았던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남편이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저희 집이 아닌 시부모님께 드려버리더라고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린 결정이라 당황했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먼저라는 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냐고. 그럼 나는? 나와 아이는 안 보여? 시부모님만 고생했어? 나랑 당신 아이가 고생한 건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멋대로인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월급 드린다고 하면 분명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부모님 지금 지하에서 살고 계시잖아.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럼 누가 도와드려? 전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당신 때문에 나랑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무조건 저보다 시부모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그 사람과 앞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랑 집 하나 있는 거 분할하고 양육수당 외에는 받을 것도 없어서 저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남편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얼굴은 보고 싶은 건지 가끔 전화 와서는 얼굴 보여달라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전혀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가 10살이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늙게 되었고, 삶은 남편과 이혼했을 때와 별다른 건 없었어요. 확실히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궁핍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통장의 잔고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커가는 아이의 얼굴을 가끔 보면서 저와 재결합하길 원하며 아이한테 입김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포기하면 좋으련만 남편은 저 말고는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고 있다며 저에게 그만하고 용서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변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니 절대 재결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저도 부모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문자 한 통이 날라왔고, 저는 그 문자 한 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는데 잔고가 30억이나 들어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있는 걸 보곤 너무 놀라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천천히 숫자를 세어봤는데 30억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들어왔고 받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문자 봤어? 우리 부자가 됐다고. 앞으로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것만 줄 수 있다고. 일단 좋은 집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내가 평생 누리면서 살게 해줄게.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될 줄이야. 로또에 당첨된 거라고? 정말이야? 당신 그 돈으로 또 뭘 하려는 건 아니지? 여태껏 봐온 당신을 보면
그 돈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아. 절대 아니야. 그냥 통장에 박아두고 소박하게 살 거야.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을 거니까 제발 내 말을 믿어주고 다시 우리 시작하자. 남편은 저에게 로또 당첨금을 보여주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했어요. 자신이 한 과거의 행동 모두 미안하다며 새 출발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다며 저와 만나길 원했고, 시간을 내어 남편을 만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건네준 건 3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서민은 절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순식간에 들어오자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고요. 남편과 재결합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분명 옳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벌써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난 상태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결합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서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남편이 30억이 당첨되었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지만 그건 잠시뿐, 결론은 재결합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성격상 3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 가지 않아 전부 탕진할 거라는 확신에 찬 조언을 해주셨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신용하지 않아. 돈이 많든 적든 결국 전부 탕진할 거라는 말을 하시네. 재결합 반대하셨어. 뭐라고? 반대를 하셨다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럼 당신은 우리 아이가 부족하게 살길 원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당신이 원하지 않잖아. 우리가 합치는 게 최선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어? 당신한테 10억이라도 줘야 장인어른이 믿어줄 수 있는 거래? 어차피 이 돈 당신 돈이고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일단 아이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도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재결합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다음날 나랑 은행에 같이 가자. 당신 통장으로 10억 넘겨줄 테니까. 그리고 바로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직접 허락받아야 되겠다. 남편은 저와 다시 합치기로 완전히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저에게 10억을 넘겨줄 거라며 다음날 다시 만나 은행을 찾아가 10억을 이체시켜 줬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며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제 통장에 있는 10억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셨는지 이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재결합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오래간만에 남편과 따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미리 마련해둔 새로운 집이었고 가구와 가전제품 전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이만 들어오면 된다며 앞으로 함께 살 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전 남편과 함께한 그날 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아 그동안의 고생에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꽉 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꾸며든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침대에 누웠는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의 물체가 제 몸에 닿았고 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을 켜자마자 무언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풍선 같은데 아주 잠깐 움직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불 속에 있는 의문의 물체에 이불을 들추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만삭이 되어 있는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출산이 임박할 정도로 풍선처럼 부풀은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린 거였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를 본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니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예전에 남편이 사업했을 때 만나던 여자였어요. 그것도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알고 지냈던 여자였죠. 남편과 함께 투자를 했었고 서로 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그녀가 만삭인 상태로 저와 남편이 재결합하기로 약속하면서 마련해둔 이 집에 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도 잘 알지? 일단 본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사람 내 아내나 다름없어. 재혼을 한 건 아직 아닌데 어쩌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더라고. 그렇다고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있는데 차마 이 사람과 다시 재혼하는 것도 두려웠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서 많은 위로를 해줘서 어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니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뭐? 우리 모두? 행복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절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돈 많잖아. 충분히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얼마 뒤 태어날 아이를 보면 우리 첫째가 얼마나 신기하겠어. 동생이 생겼는데 혼자라서 항상 외로워 보였는데 잘 됐잖아. 비록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모두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서로 뭉쳐서 함께 지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부모님도 아직은 몰라.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내 의견에 따라줄 거지? 한 공간에 같이 살자고? 저 여자랑?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재결합은 없었던 일로 하자. 저 여자랑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너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나한테 숨기고 재결합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랑은 정말 끝이고,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놈한테 내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곤 얼굴에 손찌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쫓아오면서 10억 준 거 다시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동안 제가 당한 수모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 앞으로 들어갈 돈들과 나를 속이고 이런 일을 혼자 꾸미려 했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한 위자료라며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자 엄마가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아이 방에서 걸어 나왔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신 나간 놈과 절대 합치지 말라며 신변에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10억에 대해 물어보자 순수하게 저에게 주었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남편이 저희 집에 다시 와서 10억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며 재결합하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해질까봐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정신 나간 남편의 생각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상한 곳에 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하네요. 결국 모든 걸 자신이 멋대로 결정하게 되면서 마지막 주어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남편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은 두 발 뻗고 자지는 못해요.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사람은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잘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